지금 세르비아 정부의 깜짝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독일 지멘스도 프랑스 토탈도 아닌 대한민국 현대건설이 선정된 겁니다. 유럽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EU 보조금을 포기하다니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르비아 차관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4년 전 이 땅에 2조 원보다 더 값진 것을 지불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특혜까지 주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에게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34년 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세르비아는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세르비아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5월 베오그라드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제 눈앞에 놓인 두꺼운 입찰 결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파란색 잉크로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2조 원, 우선협상 대상자 대한민국. 저는 당시 세르비아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이었습니다. 모두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수주를 예상하며 샴페인을 준비할 때 저 혼자만이 이 무모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한국 기업 선정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건 도박이자 34년 묵은 빚을 갚는 의식이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이대로 발표하실 겁니까?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대답했죠. 진행해. 책임은 내가 진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백색의 섬광. 그 빛 속에서 저는 34년 전 베오그라드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포탄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럽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밀란 차관, 이건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EU 보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기술 이전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질문은 날카로웠고 조롱 섞인 비웃음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회의장 구석에 앉아있는 한국인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도현 상무, 현대건설의 젊은 책임자이자 제가 그토록 찾았던 그분의 아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완벽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정된 이유를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정적 속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경제 논리로만 묻습니다. 수익률, 효율성, 보조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는 숫자보다 중요한 자본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요? 그게 2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독일 기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34년 전 이 땅에 2조 원보다 더 값진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목숨이라는 이름의 계약금을요.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상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34년 만에 도착한 답신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한 한국인에게 보내는 늦었지만 확실한 대답이죠.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작은 붉은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종이. 그 표지에는 한글로 희미하게 이태성이라는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낡은 수첩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 수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상무님, 당신의 아버지가 이곳 베오그라드에서 어떤 전설을 썼는지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군요. 이야기는 제가 15살이던 1992년 그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산산조각 나던 바로 그 지옥 같았던 날들 말입니다. 당시 베오그라드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조국을 가난에서 구원했던 절대 권력자 티토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박정희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강력했던 티토가 눈을 감자마자 거짓말처럼 유고슬라비아는 지도 위에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라 부르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고 거리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했죠. 외국 기업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프랑스인도
독일인도 자국민 직원들만 태운 채 서둘러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우리 현지 직원들은 절망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민병대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약탈의 대상이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한 곳, 한국건설사 현장만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했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 이태성. 그가 제 인생을, 아니 우리 73명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운명의 날은 6월 15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현장 사무소 구석에 있던 낡은 텔렉스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티키틱, 티키틱. 그 건조하고 차가운 기계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장비와 자재를 모두 포기하고 즉시 철수하라. 헝가리 국경을 넘어 귀국하라. 단, 한국인 직원만.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그 전문의 내용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인들도 떠나는구나. 우린 이제 죽었구나. 이태성 소장은 그 전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당시 40 초반이었던 그는 늘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다니던 전형적인 한국의 굳센 가장 같은 분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불안에 떠는 수십 명의 현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소장님은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멍하니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6.25 내전이 터지기 직전인 1991년 겨울 모두가 자금을 빼고 도망칠 때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사 재무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님이 직접 비상 자금을 인편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 소장님은 그 돈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돈과 함께 온 정 회장님의 전원 때문이었죠. 전쟁이 날 것 같다고? 그럼 사람부터 챙겨. 직원은 가족이야. 가족 굶기는 가장은 자격 없어. 내 돈 다 써도 좋으니까 현지 사람들 밥줄 끊지 마. 그게 현대의 신용이야. 그때부터 이 소장님은 그 자금으로 우리 현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식량을 구해다 날랐습니다. 그에게 정 회장님의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지켜야 할 신의이자 명예였던 겁니다. 다시 1992년의 베오그라드. 이 소장님은 피우던 담배를 지시겨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 회장님은 전쟁통에도 직원들 밥 먹이라고 돈을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치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은들 무슨 면목으로 회장님을 뵙겠나? 그는 결심이 선 듯 텔렉스 용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한국인만 빠져나가라뇨. 현지 직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님이 보내신 돈으로 밥 먹여 키운 식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민병대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명령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접니다.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 소장님이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던, 그가 존경한다던 정 회장님의 눈빛처럼 말이죠. 밀란, 통역해라. 그는 밖으로 나가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트럭 위로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철수한다. 하지만 너희를 두고 가지 않는다. 회사 트럭 세대에 탈 수 있는 만큼 탄다.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라. 1시간 준다. 그 말을 통역하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현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트럭은 단세대, 태울 수 있는 인원은 70명 남짓인데 모인 사람은 80명이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타야 하고 누군가는 남아야 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 먼저. 그의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생과 사가 갈렸습니다. 마지막 트럭의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을 때 아직 타지 못한 직원이 1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소장님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타지 못한 젊은 직원을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한국인 직원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 소장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는 남아서 뒷정리하고 따라간다. 걱정 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난리통에 혼자 남아 어떻게 국경을 넘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밀란, 너도 타라. 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소장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남겠습니다. 제가 지리를 잘 아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소장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제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습니다. 녀석, 고집은? 그래, 그럼 넌 내 옆에 있어라. 트럭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이 소장님은 품 안에서 낡은 붉은 수첩 하나를 꺼내 마지막 트럭에 탄 부소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73명 명단이다. 국경 넘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챙겨라. 그리고 본사에 전해. 이태성은 정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현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멀리서 민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장님은 우리 10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이제 숨바꼭질을 시작해보자. 살아서 다시 만나야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34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1992년의 밤이 지나고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습니다. 베오그라드의 폐허 위에는 다시 건물이 들어섰고 총탄 자국이 선명했던 벽에는 새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지하실에서 이태성 소장님이 건네주던 건빵을 먹으며 버티던 15살 소년 밀라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50살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죠. 엔지니어가 되었고 관료가 되었고 마침내 세르비아 건설교통부 차관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갚지 못한 빚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를 살려내고 호련히 한국으로 떠나버린 그 사람, 이태성 소장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고 전쟁통의 명함 한 장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그가 남기고 간 현대라는 로고가 박힌 안전모 하나만이 제 집, 서재 가장 높은 곳에 갑옷처럼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세르비아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솔라 벨트 프로젝트. 국토의 남부 산악지대 300만 평을 태양광 발전 단지로 만드는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던 에너지 안보를 독립시키려는 절박한 시도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입찰 설명회에 온 유럽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토탈, 영국의 BP.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세르비아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송배 전망도 엉망이에요. 이런 곳에 2조 원을 쏟아붓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들은 무리한 정보 보증을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고금리 대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상 하기 싫다는 뜻이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아직 유럽의 변방일 뿐인가?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가?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집무실 책상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마감 직전에 도착한 마지막 입찰 제안서였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현대. 34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서류를 꺼내 첫 장을 넘겼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PM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도현 상무. 나이는 42. 사진 속에 그는 34년 전에 이태성 소장님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그 강인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따뜻함이 서려있는 인상까지.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태성 소장님의 아들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닮은 사람일까? 저는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한국 측 미팅 잡아. 내일, 아니 오늘 당장. 그날 오후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도현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실물로 본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걸어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차관님. 현대건설 이도현입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34년 전 벙커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이태성 소장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팀의 제안서는 완벽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산악 지형, 난공사를 한국 특유의 공법으로 해결하겠다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기술적인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 상무님, 잠시 저와 따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도현 상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정중하게 수락했습니다. 차관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장식장에 있던 낡은 안전모를 가져왔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이 변색되어 누렇게 뜬 현대건설 로고가 박힌 안전모였습니다. 이도현 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1992년 베오그라드 내전 때 한국건설사 소장님이 제게 씌워주신 겁니다. 포탄 파편 맞지 말라고요. 이 상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태성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아, 역시 살아계셨군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세르비아의 영웅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제가 꼭 한국으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34년 묵은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도현 상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오실 수 없습니다. 왜요? 거동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제가 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군요. 훌륭한 분이셨으니 편안하게 가셨겠죠? 대한민국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으셨을 테고요. 저는 애써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의인인데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도현 상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도현 상무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1993년 귀국하자마자 해고되셨습니다. 해고요? 네. 본사의 철수 명령을 어기고 회사 자산인 트럭과 공금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불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퇴직금도 한 푼 못 받으셨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정 회장님이 보낸 비자금을 썼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증빙이 없으니까 횡령으로 몰렸죠. 아버지는 평생을 회사 돈 떼먹은 사람, 명령 불복종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셨어요. 일용직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쓸쓸하게 가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썼던 그 5만 달러가, 그가 우리를 태웠던 그 트럭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시킨 족쇄가 되었다니. 그는 우리를 구하고 정작 자신은 구하지 못한 겁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저를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족을 버리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챙겼는지, 그 대가가 고작 이런 가난과 불명이었는지.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번 프로젝트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이 땅에서 확인해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저 멍청한 짓이었는지요. 이도현 상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관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불행해져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당신 인생을 다 바치셨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로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지킨 신의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대통령에게 직보하여 현대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겪었던 1992년의 지옥이 2024년 아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오그라드의 땅 밑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지뢰들이, 그리고 아기를 품은 자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5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오그라드 남부의 척박한 산악지대, 자갈과 잡초뿐이던 그곳에 육중한 중장비들이 들어섰습니다. 현대건설의 깃발이 꽂히고 컨테이너 사무실이 줄지어 세워졌죠. 34년 전 이태성 소장님이 땀 흘리던 그 땅에 아들 이도현 상무가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람 좋고 따뜻한 리더였다면 아들은 차갑고 냉철한 승부사였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마치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밤 12시까지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상무님, 좀 쉬어가며 하십시오.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제가 걱정스런 마음에 한마디 건네도 그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지금 1분 1초가 돈입니다. 감성팔이 할 시간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실패한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난 아버지, 가족을 가난 속에 방치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그는 완벽한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죠. 현장 사무소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이도현 상무의 컨테이너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그였기에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무님, 저 밀란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좁은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가죽 트렁크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건데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띄더군요. 이도현 상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낡고해진 붉은색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만 아버지 유품입니다. 장례식 때 태우려다가 차마 못 태우고 가져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땅에 묻어버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 묻겠습니다. 내용을 봐버렸거든요. 내용이라니요? 아버지가 횡령했다던 그 5만 달러. 그 돈의 행방 말입니다. 이도현 상무는 수첩을 펼쳐 제게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이태성 소장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1992년 6월 15일. 맑음. 포격 시작됨. 본사 철수 명령 떨어짐. 하지만 김씨, 박씨, 그리고 어린 밀란이를 두고 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은 내 새끼들이다. 정 회장님이 주신 5만 불. 이걸로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1992년 6월 16일. 흐림. 첫 번째 검문소. 민병대 놈들이 길을 막았다. 총을 들이댄다. 트럭을 뺏으려고 한다. 5,000달러를 쥐어줬다. 영수증은 없다. 회사에 보고할 증빙이 없다. 하지만 고란의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 돈이 문제냐? 사람이 먼저지. 1992년 6월 17일. 비. 두 번째 검문소. 기름이 떨어졌다. 마을 주민에게 3,000달러를 주고 경유를 샀다. 바가지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드라간의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 제발 무사히 국경까지만.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수첩을 넘기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34년 전 우리가 겪었던 그 필사적인 탈출의 순간들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장님은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회사의 공금을 쓴다는 압박감, 증빙을 남길 수 없는 전쟁터의 현실. 하지만 그는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왜 줬는지. 6월 18일. 밀란의 어머니에게 2,000달러.
식량과 약품 구매용. 이 아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제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서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상무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횡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사신 겁니다. 저 놈들이 총을 겨눌 때마다 돈으로 우리 목숨을 구하신 거라고요. 이도현 상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압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회사 감사실 사람들은 영수증이 없다고 도둑놈 취급했지만 아버지는 단 1달러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1월 서울 해고 통보받음. 도현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난 놈이라서 회사 잘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너 엄마 병원비도 못 대주는 놈이 무슨 가장이라고.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다. 사람이 돈보다 귀하다는 걸. 아빠는 그날 73명을 살렸다. 그걸로 됐다.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다. 이도현 상무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원망만 했는데 바보같이.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향해 쌓아왔던 분노와 증오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상무님, 아버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살려낸 15살 소년이 이제 50살의 차관이 되어 상무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투자는 성공했습니다. 34년이 걸려서 배당금이 돌아온 겁니다. 이도현 상무는 제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태성 소장님이 우리 곁에 와서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 상무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끼는 사라지고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죠. 그는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닙니다. 34년 전 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약속을 완성하는 겁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하게 끝냅시다. 사람을 살리는 현장, 그게 현대의 정신입니다. 직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뜨거워졌고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전야였다는 것을요. 성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베오그라드 정부청사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라간 코바치, 에너지 규제위원장이라 불리는 그 남자가 1980년대에 폐기된 낡은 법전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우리 목에 닿기까지는 아직 몇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태양광 발전소 공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도현 상무의 지휘 아래 현장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한국형 공법은 세르비아 기술자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공정률은 예상보다 빠른 4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색 자갈밭이었던 산비탈은 검은 패널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며 거대한 에너지 바다로 변모해가고 있었죠.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완공은 무난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완성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깨져버렸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세르비아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긴급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솔라 벨트 프로젝트 209 전면 공사 중지 명령.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1985년 토지 용도 특별법 제47조 위반. 그 법은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가 내전 이후 사문화된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군부대의 작전 반경을 침범했다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드라간 코바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임 에너지 규제위원장이자 골수 칠러파 정치인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지지하며 서방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온 자였죠. 그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제 집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공사 중지라뇨. 하루 손실액만 10억 원입니다.
일주일만 멈춰도 은행 대출 연장 거부당합니다. 압니다, 상무님. 제가 바로 위원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안심시키고 곧장 드라간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원장실 문을 열자 드라간은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과 함께 러시아산 보드카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어서 오시오, 페트로비치 차관. 표정이 왜 그렇소? 나라 지키는 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사 17조라니요? 그 법은 30년 전에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이미 환경영향평가도 다 통과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를 멈추라니요? 드라가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사문화됐든 뭐든 법전에 있으면 지켜야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 너무 설치는 거 아니오? 우리 땅을 자기네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규제 기관장으로서 가만히 볼 수 없지. 이건 국가적 사업입니다. 대통령 각하의 역점 사업이라고요. 대통령? 그 양반도 내년 선거 생각하면 러시아 눈치 안 볼 수 없을 텐데. 가스 밸브 잠그면 국민들 다 얼어 죽어. 태양광. 그깟 걸로 겨울 날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차관, 당신도 처신 잘하시오. 한국 기업 뒤봐주다가 끈 떨어지는 수가 있어. 조용히 덮고 철수하라고 전하시오. 아니면 뇌물이라도 좀 넉넉히 가져오든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는 국가의 미래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뒷돈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힘없는 차관에 불과했습니다. 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버티는 그를 당장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육중한 크레인은 멈춰섰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잃고 배회했습니다. 은행단은 자금 회수 압박을 시작했고 본사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매일 밤을 새우며 대책을 강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34년 전 아버지 이태성 소장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데자비처럼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쫓겨났지만 아들은 부패한 관료 때문에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한계입니다. 어느 날 밤 이도현 상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철수하랍니다. 위약금 물더라도 손 떼라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결국 이방인일 뿐이네요.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34년 전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국경이 봉쇄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우리를 끝까지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당신을 버린다고?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무님,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요? 대통령도 못 막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법으로 안 되면 사람으로 막겠습니다. 사람이라니요? 이도현 상무님, 아버지가 남기신 그 붉은 수첩, 그거 저한테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도현 상무는 의아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고에서 수첩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라가는 법전을 무기로 삼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34년 전 이태성이라는 한국인이 심어놓은 선의의 기억, 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힘없는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변호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저처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 세대 또한 장성하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친구인 국영방송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밀란이야. 긴급 편성 하나만 잡아줘. 아니, 뉴스 시간에 5분만 주면 돼. 내가 직접 나가서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차관이 직접 방송에 나온다고? 사람을 찾아야 해. 34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해준 한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야. 이 방송이 나가면 세르비아 전체가 뒤집어질 거야. 다음 날 저녁 9시 뉴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붉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앵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건설교통부 차관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밀란 페트로비치입니다. 오늘 저는 차관으로서가 아니라 34년 전 내전에서 살아남은 한 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낡은 수첩은 한 한국인의 유품입니다. 1992년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 홀로 남아 73명의 목숨을 구한 이태성 소장의 기록입니다. 화면에 수첩의 내용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우리를 탈출시켰고 정작 자신은 고국에서 해고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다시 우리 땅에 와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세르비아는 은혜를 모르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받은 도움을 배신으로 갚는 그런 나라입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이 수첩에 이름이 적힌 분이 있다면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베오그라드 태양광 발전소 현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란, 드라간, 마리아, 스테판. 제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전파를 타고 세르비아 전역으로, 아니 국경을 넘어 발칸 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방송국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PD가 인터컴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닿았을까요? 34년 전 낡은 트럭 짐칸에서 벌벌 떨던 그 소년의 절규가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닿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철진한 감성파리로 비웃음만 샀을까요? 스튜디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들춰내서 다 끝난 판을 뒤집으려 했던 내 욕심이었나? 그때였습니다. 차관님, 전화 좀 보세요. 조연출이 부스 밖에서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방송국 주조정실의 전화기 램프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아니 수십 대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PD가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시라고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요? 크로아티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앙숙입니다. 34년 전 서로 총구를 겨눴고 지금도 국민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에서 전화가 왔다니요. PD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차관님, 받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고란이라고 합니다. 고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채 트럭에 실려갔던 그 용접공형.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란이니? 너 정말 콧물 흘리던 그 꼬마 밀란이 맞아? 걸걸하고 늙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고란 형이었습니다. 형 살아 있었어요? 자그레브에 있었어요? 그래, 이 녀석아. 방송 봤다. 그 붉은 수첩. 그거 진짜 이 소장님 거 맞냐? 맞아요. 형 이름도 있어요. 치료비 $300라고 적혀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성. 그 양반이 우릴 어떻게 살렸는데? 그 아들이 지금 곤경에 처했다고? 네. 형, 도와주세요. 드라간이 공사를 맡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네? 형 다리도 불편하잖아요. 다리는 저러도 운전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만 가는 게 아니다. 여기 보스냐 놈들도 있고 몬테네그로 녀석들도 있어. 우리가 다 연락하고 지냈거든. 야, 밀란. 딱 하루만 버텨. 내일 아침까지 그리로 갈 테니까.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방송국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저 92년 6월 17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트럭에서 저를 낳으셨대요.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당시 검문소 군인이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쥐어준 5,000달러 덕분에 우리 가족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은혜 갚으러 갑니다. 저는 당시 경쟁사였던 프랑스 건설사 직원입니다. 한국인들이 남았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저도 돕고 싶습니다. 세르비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스냐,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국경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서로 다른 국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베오그라드 남부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 이태성의 아들이 울고 있는 그곳. 다음 날 새벽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컨테이너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드라간 위원장이 보낸 경찰 병력 300명이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도저와 포클레인 앞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무장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사람들이 올까요? 이도현 상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국경 검문소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드라간이 손을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국경 수비대의 지시에 시위대의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안개가 자욱한 현장 진입로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불빛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개, 100개, 아니 1000개. 마치 거대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이 새벽 어둠을 뚫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 대형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심지어 트랙터까지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현장으로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해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멈추라고. 여기는 통제 구역이다. 하지만 차량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두에 선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경찰 저지선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한쪽 다리를 저는 노인, 고란형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불법 집회는 허가 못해. 당장 차 돌려. 고란형은 지팡이로 땅을 쿵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장의 가슴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권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여권. 나 크로아티아 사람이다. 34년 전 니들 세르비아 놈들이 쏜 총에 다리가 부러졌지. 서장이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와? 남의 나라 공사판에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 묻혀 있다고 해서 왔다. 이 땅에 내 다리값, 내 목숨값을 갚으러 왔다. 비켜라. 못 비켜. 이 원장님 명령이다. 명령? 웃기고 있네. 야, 다들 내려. 고란형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천 대의 차량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살 청년들부터 70살 노인들까지. 그들의 손에는 촛불, 플래카드, 그리고 낡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국기가 그려진 점퍼를 입은 사람, 보스니아 전통 모자를 쓴 사람, 세르비아 군복을 입은 참전 용사.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던 그들이 오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가슴에 달린 국기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얀 리본을 달았습니다. 리본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성의 사람들입니다. 이도현 상무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사람들은 경찰 저지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수천 명의 발소리만이 땅을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삼촌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오는데 차마 곤봉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길을 열어라.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고란형이 절뚝거리며 이도현 상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도현 상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똑같네. 똑같아. 눈매가 그 양반이랑 똑같아. 어르신.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 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살렸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어. 고란형은 이도현 상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 뒤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이도현 상무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고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300달러, 이자까지 쳐서 갚으러 왔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이도현 상무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더 큰 가족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현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드라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장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뭐하고 있어? 싹 다 체포해. 불법 난입이야. 드라간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다 미쳤어? 여기는 국가 중요 시설이야. 외국 기업 앞잡이 노릇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당장 안 꺼지면 전원 구속한다. 그의 협박에 경찰들이 다시 곤봉을 고쳐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구속해라. 나도 잡아가라. 34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드라간 앞으로 걸어가더니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산부였습니다. 위원장님, 저를 먼저 쏘세요.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4년 전, 제 어머니도 저처럼 만삭의 몸으로 한국 트럭에 탔습니다. 그때 그 한국인이 없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쏘세요. 드라간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감히 임산부를, 그것도 수천 명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잡아. 다들 손잡아. 고란형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사장 외곽을 따라 둥글게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르비아 청년이 보스니아 노인의 손을 잡고 몬테네그로 아주머니가 크로아티아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태양광 단지를 에워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그 어떤 탱크로도, 그 어떤 법전으로도 뚫을 수 없는 신의의 성벽. 드라간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요. 이 장면은 이미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BBC 기자가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발칸의 화약고라 불리던 이곳에서 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적대국 시민들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인류애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도현 상무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태양광 패널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34년 전 이태성 소장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희망의 빛처럼요. 이도현 상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상무님. 아버님은 옳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유령 군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빛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의 태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드라간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최후의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거대한 인간띠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수작이었죠. 우리는 법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수첩과 수천 명의 증인들이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신의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법정에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세르비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가 소집한 솔라 벨트 프로젝트 안보 영향평가 청문회.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상 현대건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드라간 코바치의 마지막 처형장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드라간이 심어놓은 관변 단체 회원들과 그가 매수한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밖에는 수천 명의 이태성 유령 군단이 인간띠를 두르고 있었지만 이 안은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이도현 상무와 저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붉은 수첩이, 제 손에는 34년 전의 낡은 안전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도현 상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나십니까, 상무님?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이 나라가 고작 이런 몰입의 하나에게 휘둘린다는 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소리와 함께 들어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 밖을 보십시오. 크로아티아 국기, 보스니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형제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적국의 시민들이 한국 기업의 사주를 받고 우리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선동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현대건설은 단순한 에너지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민족 갈등을 부추겨 이득을 취하려는 에너지 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불법적으로 군사작전구역인 제47조 지역을 점거했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이 공사를 즉각 영구 중단하고 현대 측에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올소. 한국 기업 물러가라. 스파이들을 추방하라. 들어가는 여세를 몰아 이도현 상무를 증언대로 불러세웠습니다. 증인, 당신 아버지가 34년 전에 현지인들을 구했다고 영웅 행세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다 쇼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사업권 따내려고 미리 작업해둔 거 아닙니까? 모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제 아버지는 그 일로 해고되셨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업권이라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아무 데가 없이 생판남인 외국인을 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혹시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닙니까? 드라가는 비열하게 웃으며 몰아세웠습니다. 당신들이 동원한 저 밖의 시위대, 일당 얼마 주고 샀습니까? 한국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도현 상무가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드라가는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생중계 중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짧게 하세요. 차관님도 한통 속인 거 다 아니까. 저는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붉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위원장님은 자꾸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한국 기업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를 도왔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마이크 앞에 댔습니다. 여기 1992년 6월 18일 자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검문소에서 군인이 물었다. 왜 이 거짓골을 한 피난민들을 데려가느냐고. 돈이 되느냐고. 나는 대답했다. 돈은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언젠가 내 아들이 이곳에 왔을 때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거면 된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드라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태성 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34년 뒤의 오늘을, 자신의 아들이 이곳에 올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또 다른 기록을 보십시오. 보스니아 청년 아흐메드, 다리에 총상을 입음. 우리 트럭엔 자리가 없다. 하지만 김 대리가 자진해서 내렸다. 김 대리가 말했다. 소장님, 저는 걸어서 국경 넘겠습니다. 저 친구는 놔두고 가면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트럭 자리를 양보하고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분은 실종되셨고 한 분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얻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일당 얼마를 주면 자신의 다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10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제 목소리가 국회의사당 천장을 때렸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을 스파이로 몰고 있습니다. 이게 세르비아의 정의입니까? 드라간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감성파리에 불과해. 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제47조 위반은 명백한 팩트야. 팩트? 좋습니다. 팩트를 보여드리죠. 저는 뒤쪽 출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증인 입장을 허가해 주십시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고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소녀, 만삭이었던 임산부의 아들, 그리고 그때 한국인을 검문했던 전직 민병대장까지. 그들은 손에 낡은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편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란 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 크로아티아 사람 고란이오. 내 다리. 그때 한국인 소장님이 붕대 감아줬소. 그때 그 양반이 나한테 그랬소. 고란아. 나라는 쪼개져도 사람 마음은 쪼개지지 않는다. 살아서 다시 보자. 34년 만에 그 약속 지키러 왔소. 전직 민병대장도 증언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태성 소장의 트럭을 막았습니다. 뇌물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분이 제게 돈 봉투를 주면서 제 손을 잡더군요. 이봐, 군인 양반. 전쟁은 윗분들이 하는 거지. 자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자네 가족들도 무사하길 비네.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사 17조? 그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폐기된 법 맞습니다. 드라간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늙은이들 끌어내. 경비, 뭐해?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듣고 있었거든요. 진실의 울림을. 그때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국영방송이 현장 생중계를 연결한 겁니다. 화면 가득 국회의사당 밖 광장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인간띠를 두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이태성 소장이 지하실에서 밤마다 흥얼거렸던 그 노래, 서툰 발음이지만 수만 명이 부르는 아리랑은 장엄한 합창이 되어 국회의사당 창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랫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도현 상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라간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저 방송 꺼. 다 미쳤어. 저건 폭동이야. 그 순간 중앙석에 앉아있던 청문회 위원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위원장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라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전화입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위원장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통령의 근엄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라간 위원장, 지금 밖에 노랫소리가 들립니까? 각하, 이건 선동입니다. 한국 기업이, 닥치시오. 대통령의 일갈에 드라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34년 전의 빚을 갚으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추악한 거짓말도 듣고 있었습니다. 제사 17조? 국가안보? 진짜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신뢰를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수치를 줬습니다. 드라간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권한으로 명합니다. 솔라벨트 프로젝트 공사 중지 명령은 이 시각부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드라간 코바치, 당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와!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의 광장에서도 환호성이 지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드라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제국은 아리랑 한 곡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도현 상무가 저를 보며 울면서 웃었습니다. 차관님, 들리십니까?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네, 상무님, 아버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도현 상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수첩을 비췄습니다. 34년 전 한 남자가 목숨 걸고 지켰던 약속이 오늘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경은 그어졌어도, 나라는 쪼개졌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는 결코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오그라드의 밤하늘 위로 뒤늦은 폭죽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축포이자 하늘에 계신 이태성 소장님께 보내는 우리의 헌사였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베오그라드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햇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솔라 벨트 프로젝트의 준공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300만 평의 대지 위에 검은색 태양광 패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숨을 죽이고 그 동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도현 상무, 아니 이제는 현대건설 발칸 지사장님이 된 그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고란 형과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나란히 섰습니다. 제 외침과 함께 하얀 천이 스르르 벗겨졌습니다. 와,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상의 주인공은 양복을 입은 멋진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한 손에는 무전기를, 다른 한 손으로는 누군가를 오라며 손짓하는 모습. 34년 전 포탄이 떨어지던 그날 우리를 트럭으로 이끌던 이태성 소장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세르비아어와 한국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쪼개졌어도 신인은 쪼개지지 않는다.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이도현 지사장이 동상의 발치에 붉은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상의 차가운 발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숙제, 제가 다 끝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동상의 발을 젖혔습니다. 고란형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도 일제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타국 땅, 그것도 한때 전쟁터였던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장엄했습니다. 저는 이도현 지사장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사장님, 저 동상 보이십니까? 소장님이 웃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평생 찡그린 얼굴만 기억했는데 저렇게 환하게 웃는 분이셨네요. 이도현 지사장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해 주셔서요. 천만에요. 우리가 고맙죠. 저는 태양광 패널들 위로 쏟아지는 햇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수조 원짜리 전기를 주었지만 당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빛을 주셨습니다. 전기는 언젠가 끊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심어준 신이라는 빛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서 빛날 겁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패널들이 붉은 노을을 반사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황금빛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이태성 소장님의 동상이 마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안전모를 꺼내 동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34년 전 겁쟁이 소년이었던 저를 지켜주었던 그 안전모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가요, 소장님. 그리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분의 투박한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분의 호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 밀란, 해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봤냐고. 네, 소장님. 저희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생산합니다. 한국과 발칸,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가 만들어낸 이 기적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땅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의 영원한 캡틴 이태성. 지금까지 34년을 가로지른 붉은 수첩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3명의 생명, 5만 달러의 증빙 없는 지출, 그리고 1조 원의 프로젝트. 우리가 버린 땅을 한국이 왕관으로 바꿔놨다. 독일 컨설턴트의 마지막.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묵묵히 사람을 살렸던 한현장 소장. 회사는 그를 범죄자로 몰았지만 34년 뒤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록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홍익인간 정신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잊혀진 현장 영웅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또 다른 이태성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신인은 쪼개지지 않습니다.